그러니까 올해는 무역 적자 폭이 작년보다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고, 우리 무역이 이렇게 힘든 이유에는 품목으로서는 단 두 가지입니다. 중국과 아세안에 대한 수출이 수출 효자 시장이라는 개념에서 이제는 앞으로는 서로 간의 경쟁국으로 변했다라고 보고, 우리 대기업이나 재벌기업들이 쓰는 전기요금은 오히려 가정용 요금보다 비싸야 됩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네, 유대인 경제사 저자시기도 하고요. 홍익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관련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한국 경제 현황에 대해서 걱정하시더라고요. 예, 예. 특히 그 가운데에는 그 우리 수출과 관련된 점점 안 좋아지는 데이터들, 예, 그리고 예. 이어나는 경상수지 적자, 예. 이게 결국 우리 환율이 달러 약세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원화 약세가 되는 현상 아니냐, 예.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오늘 관련해서 지금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좀 한번 짚어봐 주시죠. 그러시죠. 네. 한번 보시죠. 우선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이 그래프는 지난 50년간 우리나라 무역 수지를 나타내는 건데, 0 위에 자리하는 부분은 흑자를 표시하고, 이 0 밑으로 떨어지는 이 부분은 적자를 나타내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무역 적자의 폭이 굉장히 날카롭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뭔가 일이 날 듯한 그러한 느낌을 주는 이제 그래프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조금 더 뜯어보면 올해 들어서 4월 말까지의 지금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수출은 한 전년 동기 대비 한 13%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입은 한 5% 정도 줄어들었는데, 문제는 수입보다 수출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우리 무역 적자가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미 넉 달 동안에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250억 달러 발생을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큰 수치냐면 지난해에 우리가 사상 최대의 무역 적자를 봤는데 그 금액이 478억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넉 달 사이에 작년에 본 적자의 한 50%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무역 적자 폭이 작년보다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고, 이 550억 달러의 적자는 전년 동기 대비 자그마치 364%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무역 적자는 굉장히 커질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80%가 넘는 나라입니다. 이거는 우리 국가 경제에 있어서 무역이 우리나라 경제를 좌우하는 수치인데, 지금 세계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신냉전 시대로 들어가면서 일종의 평가름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름 현상이 생겨서 만약 우리가 어느 한쪽에 가담을 하게 되면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그간 200여 개국을 대상으로 무역을 했다면, 이제는 잘못하면은 그 반쪽만 가지고 무역을 해야 하는 처지에 빠지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서는 살아나갈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구조적으로 그러한 상태의 무역 적자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IMF 같은 경우는 올해의 주요국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면서 다른 나라 경제 성장률은 오히려 작년에 그들이 전망했던 것보다 조금씩 높여줬는데, 한국만 작년에 비해서 올 초에 경제 성장률을 깎았습니다. 그 얘기는 한국의 전망이
유독 부정적으로 보였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부정적으로 그들이 보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무역 적자의 급증 그리고 고금리가 당분간 지속되면서 한국 경제가 내수, 수출 다 같이 어려워질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얘기하는 건 우리 한국의 생산성 장기 추세가 하락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하고 한계 기업이 거의 20%에 육박하는데 앞으로 고금리 기조에서 견뎌내기 힘들 거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한국 경제 전망을 낮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데 이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무역으로 벌어들이는 것보다 오히려 쓰는 돈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적자 행진이 이게 이미 발생한 지가 한 16개월이 넘는데 한 16개월 계속 이렇게 무역 적자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갈수록 적자 규모가 더 커진다는데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그리고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11년 만에 경상 적자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간에는 무역 수지에서 좀 적자를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해외에 갖고 있는 그 자본이 많기 때문에 자본 수지의 흑자, 그러니까 외국에서 받아들이는 이익이나 뭐 배당금이나 뭐 이자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무역 적자를 막아줬는데 이제는 그거를 막지 못하고 경상수지마저도 지금 적자를 보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라면 이대로 가면 올해 무역 적자는 지난해보다도 훨씬 더 커질 거고 문제는 경상수지마저 잘못하면은 적자로 이제 진입할 수 있다는 거죠. 경상수지가 적자로 진입하게 되면 이제는 정말 펀더멘탈이 나빠지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저 무역 적자 규모가 447억 불 이것이 우리 IMF 사태 때나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심각한 건가요? 더 큰 거예요. 예. 우선 우리 무역이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무역을 품목별 요인하고 지역 요인을 나눌 수 있는데 우리 무역이 이렇게 힘든 요인은 품목으로서는 다 두 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그 에너지 수입 가격이 상승한 요인이 하나고 하나는 우리 반도체 수출이 너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즉 반도체 그 수출 단가가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느라고 지금 같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역 요인을 살펴보면 대중국 수출이 너무 급격하게 줄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중국을 대체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세안 수출마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 요인이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런데 사실 품목 같은 경우는 석유 가격이나 반도체 가격은 일종의 사이클이 있고 그 다음에 전쟁이라는 이런 특수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러한 거를 지나면 이건 나중에 가격이 안정될 수 있고 반도체 같은 건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사이클을 타고. 그래서 사실은 품목은 그렇게 크게 걱정이 안 되는데 문제는 이 지역 요인들입니다. 이걸 뒤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품목 요인을 먼저 보면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수출 비중이 어느 정도 크냐면 우리 수출의 한 4분의 1 이상 26%가 에너지 수입하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유가나 가스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는 거죠.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올해 들어와서 이 급감하는 감소율을 보면 자그마치 1월 달에 전년 동기 대비 44.5%, 2월 42.5%, 3월 34.5%, 4월 41%로 40% 내외로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보통 수출이 1, 20%만 줄어들어도 엄청난 타격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출 비중이 높은 반도체가 이렇게 40% 이상씩
금액이 급감하고 있는 거는 우리로서는 보통 문제가 아니죠. 게다가 이렇게 힘든 형국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는 미국에 들어와서 생산하고 기술을 내놓으라는 어떤 돈 없는 이런 횡포를 자행하고도 있고, 이거를 쉽게 볼 수 없는 이유는 미국이 1980년대 일본 반도체 산업을 무너뜨릴 때 그들이 아주 오랜 기간 집요하게 달라붙어 가지고 일본 반도체 시장을 아주 붕괴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도 한번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이 중국 수출이 어느 정도 급감하고 있냐면 올해 들어와서 1월 달에 31%, 2월 24%, 3월 33%, 4월 한 27%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줄어든 요인 속에는 사실은 반도체 수출 단가가 급격하게 감소해서 이렇게 줄어드는 요인도 있지만 중국 자체가 반도체 수입선을 최근에는 한국에서 대만으로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사들이던 거를 수입선을 이제 대만으로 바꿔서 사들이면서 우리가 조금 더 타격이 큽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적인 요인 위에 구조적인 요인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 중국의 수출이 줄어드는 건 사실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지난 30년간 중국의 기술 추격이 대단해서 이제는 중국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 경쟁력이 우리 한국의 어떤 최대 경쟁국으로 이제 등극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일본을 하나하나 쫓아가면서 잡아가지고 일본의 그 산업을 우리가 하나하나 뺏어왔듯이 이제는 이제 중국이 이제 그러한 형국인 거죠. 게다가 오히려 세계 첨단 기술 같은 경우에는 한 10개 중에 한 심지어 7, 8개가 중국이 1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첨단 기술에 있어서 오히려 중국한테 이제 밀리는 형국이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이유는 그동안에는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일종의 분업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은 우리의 중간재를 받아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그걸 수출했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이 늘어나면은 우리 중간재 수출이 같이 늘어나는 이런 형국이었는데, 이제 이런 분업 구조가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업 구조의 균열이 발생하면서 옛날과 같은 그러한 서로 보완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이제는 중간재마저도 중국이 경쟁국으로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그간 우리나라한테 많은 흑자를 안겨줬던 중국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한테 흑자를 안겨주지 않고 오히려 적자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구조적으로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러니까 지난 30년간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중국은 이제는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항은 우리도 사실은 어느 날인간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간에는 베트남을 유치해서 아세안 수출 시장에 공을 들여서 우리가 베트남 시장 같은 데를 굉장히 크게 개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베트남마저 중국과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베트남이 그들의 수입선을 한국에서 중국으로 옮기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중국과 아세안에 대한 수출이 옛날에 그 우리한테 흑자를 남겨줬던 그러한 그 수출 효자 시장이라는 개념에서 이제는 앞으로는 서로 간의 경쟁국으로 변했다라고 보고, 바로 이러한 상황이 우리의 무역 구조가 구조적으로 적자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생각보다는 엄중한 문제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거를 대처해야 될지 대응 방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수출이 안 되면 대응 방안을 세울 때 우선은 단기적 대응 방안, 그다음에 중장기적 대응 방안 두 가지를 세우는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너무 급격하게 우리의 그 무역 적자가 늘어날 쪽에는 오히려 이거는 단기적인 대응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차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한테 이렇게 적자를 많이 안겨주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그 에너지 수입액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 석유나 가스 같은 이 화석연료 에너지가 아닌 우리 스스로가 생산해낼 수 있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는 길이 바로 그 에너지 수입을 줄이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의 어떤 생산 전략을 지금 이 상태가 아닌 앞으로 좀 더 획기적으로 비중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재수립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옆에 보시는 표에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8.3% 정도 되는데 그 위에 있는 일본이나 미국은 한 21%가 넘고 서구의 프랑스나 벨기에나 뭐 독일 이런 나라들은 이제는 재생에너지 그 발전 비중이 거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70%, 뭐 오스트리아에는 80%,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에너지를 다 재생에너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 당위적인 요인은 우선 이게 탄소 중립의 핵심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후변화에서 지구를 살리기 위한 운동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도 빠른 시간 내에 이러한 그 선진국들 수준으로 이제 발전 비중을 높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정부 혼자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만 가지고서는 이렇게 그 발전 비중을 빨리 늘리기가 힘든 형편이고 이 분야에 민간 분야의 참여가 아주 지금 기묘한 상이에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들은 그들이 알리100이라는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이 알리100이 뭐냐면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기만 쓰겠다고 공개 선언하고 일정을 정한 다음에 실제로 실천하는 운동이 알리100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알리100을 선언한 글로벌 기업이 한 400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61곳 정도는 이미 재생에너지를 95% 이상 자체 조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간 대기업들도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되고 미국의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쓰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자기 기업이 쓰는 재생에너지는 자기들이 생산해서 씁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그런 관점에서 이 알리100 운동에 적극 참여를 해줘야 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 기업들이 알리100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전기요금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 시스템은 사실은 1970년대, 80년대 우리가 수출 지상국가로 나가야 될 그때 그 만들어진 요금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우리 수출 기업들을 밀어주기 위해서 수출 기업들한테 쓰이는 그 산업용 전기요금은 싸게 책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비싼 게 상업용, 빌딩에 들어가는 전기요금. 그리고 오히려 가정에서 쓰는 전기요금은 그거보다 비싸게 책정해 놨는데 지금 시스템이 그걸 그대로 갖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대기업이나 재벌기업들이 쓰는 전기요금은 오히려 가정용 요금보다 비싸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은 지금과 같이 가장 싸게 공급을 하되 대기업
산업용 전기요금만큼은 이제는 좀 요금을 올려서 이 한전 적자도 메우고 오히려 과거에 서민들이 지원을 해서 산업용을 싸게 해줬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를 우리 서민들이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났어요. 그래서 이런 전기요금 시스템도 이제는 좀 합리적으로 좀 바꿔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이런 걸 통해서 기업들이 알리백 운동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전기요금을 싸게 해주면은 그들이 구태여 저쪽으로 갈 요인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결국은 지금 자율운동으로 시작이 됐지만 그냥 규제화하겠다라는 분위기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자 알리백. 뭐 유럽은 이미 탄소 경제 그걸 통해서 25년부터인가요? 23년 내년 하여튼 뭐 그렇게 받기로 했다고 하니까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시대죠, 그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 2021년부터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앞으로 이렇게 가지 않는 기업의 주식은 자기가 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스스로 이렇게 탄소 중립적으로 갈 수 있게. 그리고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굉장히 싸졌습니다. 네. 옆에 있는 그래프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는 화석 연료로 생산하는 전기요금이나 이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전기요금이나 발전 단가가 큰 차이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화력 발전보다 좀 비쌉니다. 그런데 이미 독일이나 호주 같은 데는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이런 석유나 가스로 생산하는 전기 발전 단가보다 더 싸요. 미국 같은 경우도 거기에 그 일사량이 많은 주 같은 경우 14개 주가 그렇다는데 거기는 태양광 발전 단가가 이런 화력 발전 단가보다 더 쌉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옆에 지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기의 산업용 수요가 한 56%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빌딩에 들어가는 상업용 수요가 한 22% 되고 사실은 일반 가정에서 쓰는 주택용 전기는 한 14%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요금 체계를 보면 주택용을 가장 비싸게 해놓고 게다가 여기다 누진제를 자그마치 7배의 차가 날 정도로 어떤 징벌적인 제도를 해서 가정에서 전기를 조금만 많이 쓰면은 요금이 폭탄처럼 이렇게 나오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서민들이 이렇게 전기를 좀 많이 쓰면 그걸 받아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이나 현대 같은 내 공장의 그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